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기존 보험과는 조금 다른 톡톡 튀는 보험들. 보험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기존 보험과 조금 다른 보험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면 도움이 되는 생활 속 보험 상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풍수의 보험입니다. 태풍, 폭설, 강풍, 지진, 집중호우 등으로 집이나 운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금융상품이죠. 풍수의 보험이 나온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갈수록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보험료의 55에서 62%를 부담해 보험료 부담이 다른 보험 상품보다 낮은 편이고요. 피해를 입은 금액 가운데 90%까지 보장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여행보험이 있는데요. 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등을 보장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사고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에도 보상해줍니다. 여행보험의 특징이라면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인데요. 국내 여행은 하루에서부터 한 달까지, 해외여행은 2일에서 1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보장해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 자전거 보험을 알아볼까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저렴한 가입비를 내고 자전거 운행 중에 발생한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 보험인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했다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보상해줍니다. 자녀보험, 학교폭력보험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녀보험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가입하는데요. 자녀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다치거나 입원할 때 입원 비용, 치료 비용 등을 보장하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으로 다쳤을 때에도 치료 비용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보장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기보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파손, 분실 등을 보장하는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보험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가입해서 각종 사고에 대비하면 좋겠죠. 그보다 더 좋은 건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고요. 스마트기기 보험은 들어두면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이나 왕따보험, 임시적인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참 어려워진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김윤경의 생생경제. 노동계와 재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오늘 2시 넘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통상임금의 정의라든가 범위가 명확히 결정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파장 또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이죠. 김기덕 변호사를 직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당히 바쁘셨겠어요. 예, 그렇죠. 예.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듣고 왔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이게 승소냐, 원고 측이 승소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기상여금, 예. 네, 판결을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건가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고요. 네, 법리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큰 통상임금 해당성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재직 중인 자만 지급하는 학위 휴가비라든지 네. 명절비나 이런 김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정기상여금 관련해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일정한 경우 임금 총액 수준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뭐 이런 경우에 일정한 경우는 신의 측상 그 권리 주장을 못한다. 신의 측에 반해서 이런 판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 측에 이제 좀 불리한 그런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노동자 측에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게 맞고요. 글쎄요. 그것도 딱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나요? 사업장마다 그거는 지금 예. 다 제각각 좀 다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갑을 오토텍의 그 소송이었었는데 예, 이 소송이 두 건이었죠. 예. 이게 두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원고의 승소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글쎄요. 그것도 지금 예. 파기환송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원심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원심이 네. 지금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네. 판결할지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의 의미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으로 봐야지 되나요? 그렇죠. 예. 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명확하게 네. 선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점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갑을 오토텍 노동자들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네. 원심법원에서 다시 지금 여러 한번. 가지 쟁점이 네.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신의 측상 과연 지금 이 사업장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원심법원에서 또 그거에 따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이제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군요. 그 오늘 얘기된 것 중에 여름 휴가비, 김장 보너스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됐죠. 예, 그렇겠죠. 예. 그게 이제 재직 중인 자만 지급해서 네. 지급 시기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일할 지급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했으면은 네. 일부라도 지급했으면 그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그 시점까지 일을 한 사람만 지급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지금 이제 갑을 오토텍 말고도 소송을 지금 걸어둔 그런 업체들이 좀 있죠. 많죠. 예. 근데 그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의미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은 되겠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사업장마다 지금 그게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사업장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어떤 뭐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좀 어렵죠. 지금 네.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건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이슈가 됐던 게, 지난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이 문제를 꼭 풀어달라.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유리하게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그동안 좀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그랬었죠. 예, 제너럴 모터스는 이걸 어떻게 볼까도 궁금해져요. 그거는 지금 GM 사건이 고등법원 대법원에 지금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판결이 있을 건데요. 네. 이 대법원 이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또 이제 심리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또 이제 뭐 이미 뭐 상고유서 제출하고 그래서 답변을 제출하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아마 그 담당 변호사들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판결 취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게 될 거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지금 이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지금 뭐라고 이게 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어렵다. 예. 근데 이제 기업 측하고 노동자 측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여왔었어요. 그렇죠. 통상임금에 이제 상여금이 포함이 되면은, 노동자 측에서는 이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이 됐었고, 기업에서는 이게 뭐 한 39조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엇갈렸었는데, 실제로 인건비 부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될까요? 만약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간 근로가 거의 일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네. 정도 부담인지는 그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좀 과장돼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 통상임금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법정 수당을 이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네.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대로 주 40시간 일을 시키고 뭐 휴일에 일 시키지 않고 그냥 쉬게 하고 그 연차 휴가 쓰게 하고 하면은 아무리 뭐 상여금에 성과급까지 다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법원에서 판결하더라도 네. 걱정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로 인해서 뭐 늘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뭐 자동차 생산 라인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당 같은 것들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사무직,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런 패턴의 사무직들에게는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적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법정 수당 몫이 네. 적으니까 예. 월급제인 경우, 그리고 정시 출퇴근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연차 휴가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뭐 추가로 이렇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뭐 정기, 상여금이 다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게 기업들이 이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앞으로 뭐 노동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일자리를 줄여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더 늘려서 그런 것들을 채운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하는 거는 네. 포함되면은 지금 잔업특근에 따른 그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굳이 그 비용 부담이 되는 기존의 근로자를 더 그렇게 혹사시킬 필요가 없죠. 신규 채용해서 쓰면은 네. 뭐 어차피 뭐 신규 채용되니까 근속도 짧을 거고 그러면 뭐 기본급도 이게 적을 거고 뭐 또 잔업특근 많이 안 시키면은 그에 따른 어쨌든 비용 지출도 적을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문제는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정부도 그렇고 지금 사용자도 그렇고. 근데 그런 식으로 예. 접근 안 하고 지금 계속 기존의 근로자들을 갖다가 이게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 기아차 뭐 대부분 사업장들이 80년대 이렇게 채용하고 나서 정규직을 채용하고 대규모로 채용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이게 대규모로 채용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속 연수가 벌써 한 20년 이렇게 평균 근속이 그렇게 됩니다. 20년, 30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속에 따른 호봉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 인상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신규 채용을 안 하니까 이게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네. 뭐 그러면서 또 이게 통상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되니까 또 잔업특근은 또 많이 시키지. 그렇죠. 비용 부담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비용 부담이 된다면 정말 뭐 신규 채용해서 고용 창출하고 기존의 그 나이들은 늙은 노동자들 좀 이제는 네. 좀 쉬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공장을 돌리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지금 기존의 다, 고용을 갑자기 또 그분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새로 뭐 네. 공장을 갖다가 예. 증설을 하거나 네. 라인을 뭐 이게 증설하거나 하면 되죠. 그걸 안 하면서 어떻게 네. 기존의 근로자를 갖다가 어떻게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운다든지 네. 뭐 이런 사고를 이제 하니까 문제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건건히 해석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 맞나요? 법상으로 좀 이렇게 명시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명시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근본적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설사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네.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정 근로를 할 때 지급받은 그 임금 네. 거기에는 상여금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법정 외 근로 1시간을 했을 때는 바로 법정 근로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지급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법은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근로기준법 56조에 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라. 법정의 예. 근로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기본 전제 하에서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설계돼 가지고 입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게 지금 통상임금이 부담된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입법이 된다면은 그거는 지금까지 제대로 법정 수당을 갖다가 법정의 근로를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거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취할 어떤 입법 방향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을 해요.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오늘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만 딱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근로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예. 쉽게 오늘의 판결에 대한 의미를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판결의 의미는 네. 지금 그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에 대해서 네. 김장 보너스라든지 뭐 휴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네. 법리적인 통상임금 해당 선고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신입직과 관련해서 기존의 노사가 합의한 임금 총액에 대해서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전제에서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합의한 그 사업장 네. 그런 사업장에 기업의 어떤 막대한 뭔가 부담을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신의 측에 반하는 그런 소송이라든지 권리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네.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판결을 한 지점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반한 합의 자체를 이미 법원이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노동자들이 권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지 그 막연히 이렇게 신의책이다 해서 네. 이렇게 배척할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김기덕 변호사였습니다.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관세 상담이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변신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은 시장에 영향을 줄까봐 아주 비밀스럽게 움직였던 것과는 다르게 통화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어떠셨나요? 화끈하게 경기 살리기에 나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가를 확실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정부와 찰떡 공조를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는 느낌도 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을 강조하길래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금리를 동결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고요. 또 유럽 재정 위기로 금리 인하론이 나올 때에는 금리 정상화를 고집해서 헷갈리게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정부가 추경 예산까지 짜는데도 금리를 동결했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는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려서 당황시켰습니다. 깜빡이를 켠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 취임 초기에는 한은도 정부다라고 하더니 결과는 전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나면 오전 11시쯤에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과거에는 기자들이나 시장 관계자들은 이걸 꼭 챙겨 들었는데 이제는 점심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시장과도 정부와도 소통하지 못하면서 신뢰가 사라진 한은 총재 임기. 그러고 보니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대외 변수에 휘둘리는 구조인데 내부적으로도 믿고 따를 만한 통화정책의 수장도 없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윤경의 직구 본색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경제 이슈 너무 많죠. 그중에서도 금융의 세계, 우리에게는 좀 어렵기도 하고 다양해서 살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멀게도 느껴지는 금융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송현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얘기해 주실 게 BIS라고요. 예. 예, BIS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그래도 또 BIS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BIS는 그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우리말로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겁니다. 네. 예, 지금 하는 일은 현재는 국가 간 금융협력이나 금융거래 중개, 국제금융안정 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이제 익숙해진 것은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은행들을 퇴출하거나 생존하는 기준을 BIS 자기자본 비율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BIS란 말이 우리한테 꽤 익숙해진 거죠. 네, 그래서 BIS 비율이라는 것이 제시가 된 것이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마련이 돼서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BIS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8%입니다. 그러니까 총 대출하거나 이렇게 투자한 자산의 한 8%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조금 다시 설명하면 12.5배 정도는 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자기 자본에. 네. 이거죠. 그렇군요. 실제는 세계적인 은행은 이보다 더 많이 자본을 갖고 있어요. 한 12% 정도. 네. 우리나라 은행들도 그렇고요. 세계적인 은행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예로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와 있는 CT은행이라든가, HSBC, UBS, 네. 이런 은행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은행들이 금융위기 때도 이 비율을 유지를 했었나요? 은행들은 현역이 복잡해지는데, 은행들은 이제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떤 큰 충격이 오면은, 사실은 이 비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율이 어느 수준으로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게 되면 은행들이 어떤 그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합병을 시키든가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절차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은행권의 BIS 비율이 얼마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한 11%, 12% 정도 외형적으로 상당히 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축은행이 이게 상당히 낮아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저축은행의 경우는 이게 이제 BIS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비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엄격하게 제대로 산정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은 뭐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는 뭐 다 뭐 한 7%, 8%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는데 실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해 보니까 뭐 마이너스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면은 뭐 기존의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의 그 산정 방법이 다른 거는 아니었을 텐데요. 산정 방법은 같은데, 이게 이제 그 회계 기준이라든가, 이제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 자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얼만큼 좋은 자산이냐, 나쁜 자산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들이 진짜 은행에는 좀 엄격하게 적용했는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간 감독 당국이 좀 느슨하게 적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장부상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처리를 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BIS 비율은 어느 정도는 판단적인 기준에 의해서 비율이 변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들이 이걸 높이기 위해서 자본을 좀 더 마련하느라고 후순위 채권 발행하고 그랬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축은행들 그래서 많이 올라갔나요? 작년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감독 당국이 좀 강하게 이렇게 검사하고 구조조정하면서 최근에 이제 저축은행들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저축은행들에 대한 어떤 BIS 비율도 이제 은행하고 거의 근접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BIS에서 나오는 보고서 같은 걸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표현을 하기로는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BIS의 회원들이 중앙은행이니까요. 세계 한 60개 중앙은행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간의 협력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중앙은행들의 협력기구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BIS가 어떤 나라에 있어서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런 건 없지 않나요? BIS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사회를 보통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 이사들이 있고 이사국이 있는데 이사국이 이제 중심이 돼서 운영되고 이사국들은 주로 유럽 은행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고 미국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도 들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은 뭐 이사국까지는 가 있는 상태는 아니죠. 아, 그런가요? 근데 그러면은 뭐 IMF나 이런 데에서는 뭐 쿼터를 두잖아요. 돈을 얼마나 출자를 하는가에 있어서 BIS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BIS도 이제 중앙은행이 출자를 하지만 실제는 이사회에 국들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어떤 뭐 중요한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것은 이제 뭐 주주총회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실제 끌고 가는 건 그 어떤 그 기업의 이사회이듯이 BIS도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BIS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들 총재들이 모여서 현재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랑 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모이는 그 잭슨홀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모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여기는 또 더 자주 모입니다. 1년에 6번 정도를 모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들이. 6번이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스위스 바젤에 여기 BIS 본부가 있는데 여기서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BIS가 왜 음모론에 자주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세계 금융을 BIS와 미국 중앙은행은 연준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뭐 이런 음모론 항상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BIS가 일반 사람들한테 잘 많이 안 알려진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BIS 비율이라는 게 도입될 때 일부가 일본의 은행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을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사실이 아닌 게 BIS 비율이 1992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 은행은 도입하는 신용만 내고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저축은행처럼 도입하는 신용만 하고 실제 도입한 것은 한국에서 여기 IMF 외환위기가 났던 1998년 이후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10년하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BIS 비율 이런 거하고 관계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음모론도 조금은 거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신 분이 BIS에 가게 됐잖아요. 신현송 교수님.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요. 예. 이제 신현성 교수가 한국에서 실력으로서 네. 뛰어난 경제학자죠. 금융이나 금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지금 실제 BIS 가기로 결정된 것은 좀 오래됐는데 네.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신문에 나는 것은 우리 김중수 총재께서 내년 3월에 임기인데 이제 신영선 교수가 후임자로 이렇게 좀 약간 한국 언론에 거론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나 BIS 측에서 아니다. 이분은 이제 내년 5월부터 이제 BIS에서 근무하게 확정돼 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가시는 위치가 이제 취비 에코노미스트라고 해서 네. 조사연구 분야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BIS 생긴 이후 한 80년 이상 됐는데 동양인으로서 좀 처음 일이죠. 근데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얘기가 됐던 분 중에 한 분이고 해서 네. 차기 하는 총재는 누가 오실까 이런 좀 이건 예. 저보다는 오히려 예. 일선에 있는 기자분들이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일인데요. 넘기시는군요. 훌륭한 예. 분이 왔으면 좋겠고 좀 네.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송영경제연구소의 정대영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관세 상담 있는 날입니다. 평소 관세와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오. 다인 합동 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께서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조성민 관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제가 들어오시자마자 세금이 제일 어려워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세금 많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들어온 상담들도 보면은 상당히 좀 구체적인 그런 질문들인데요. 네네. 1242님 질문입니다. 식품 가공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가공기계를 수입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불량이 발생을 했고 수리를 위해서 본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가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리를 하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수리 후에 재수입을 하게 될 때 기계는 면세 처리가 되는데 수리비는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좀 긴 내용이시라서 네.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수입한 물품이 클레임이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서 보내서 다시 들어오는데도 과세를 하느냐? 네, 근데 그렇죠. 물품은 면세 처리가 되시는데 그 수리비는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하자 보증 기간 내에 무상으로 내가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액으로 요 정도 수리비가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금액을 책정해서 관세를 부과하시게 되는데요. 네. 아마 이분이 또 질문하신 내용이 이게 미국에 있는 본사로 보냈다고 했어요. 네. 중국 기계인데 네. 이런 경우에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미 FTA의 경우에 물품이 원산지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네.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고 하면 네. 그 원산지 증명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이 수리비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 다른 나라 경우는 안 되는데 네.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필리핀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리를 미국에서 해서 오면은 관세를 안 내셔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게 한미 FTA 말고 한 EU FTA에도 이런 조항이 있나요? 한 EU FTA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독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 오신다면 반드시 면세 규정을 체크하셔서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것은 따로 없나요? 없습니다. 미국이 본사라는 것만 그냥 알면 네,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간 수출필증이 있으시면 되고요. 네. 그 들어왔던 물품이랑 비교해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면 그 인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3459님 질문인데 저도 이거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FTA 체결되는 국가가 많이 늘고 있는데 내용이 많아 어렵고 무역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근데 유럽과 미국은 FTA라고 하면서 왜 인도와는 한인도 CEPA, 세파라고 하죠. 네. 예, 이렇게 부르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도 사실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예. 한인도 세파라고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이렇게 좀 어렵게 네. 표현을 하는데 이게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FTA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상품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경제 전반에 대한 다 협정 내용이 다 다른 FTA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경제 관련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런 용어를 좀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인도 세파라고 한다면 네. 다른 FTA와는 뭔가 다른 네. 훨씬 뭔가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어떤 FTA를 체결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거기에 이제 뭐 객관식으로 인도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인도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인도도 예. FTA 협정 맞습니다. FTA보다 더 큰 의미의 그렇습니다. 예, 포괄하는 내용의 네네. 그 세파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네. 네, 배웠습니다. 그리고 4577님 질문인데 이번에 저희 딸아이가 미국에서 1년 2개월 동안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생긴 물품들을 갖고 들어오게 됐는데 이 경우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물품이 많아서 지금 먼저 화물로 보낸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 지금 이제 겨울 방학 들어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갔더니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다시 귀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학연수를 지금 1년 2개월 정도 하셨다고 하면 네. 거의 이제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해외 체류를 하신 건데, 3개월 이상 체류하신 경우에 그 관세 면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이사물품 면세 규정을 이용해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신데, 네. 이때 그 자동차 또는 고가의 그 보석류 네. 등은 관세 면제 혜택을 보실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생활 가전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가족 수에 따라 어떤 개수의 제한이 있으시니까 그렇군요. 예, 그럼 미리 관세사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가전 같은 경우에는 가족 수에 따라서 이제 개수의 제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비싼 물품 말고 그냥 간단한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부피는 조금 크고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런 건 전부 이사물품 면세 규정에 의해서 면세 처리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거기서 팔고 오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갖고 오고 싶으면 갖고 와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분명히 네. 그 3개월 이상 체류자로서 네. 단기 체류자 이상 되시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면세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이민 가방에 그냥 넣어 갖고 오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면세를 받으려면은 구비해야 될 서류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물이 많기 때문에 좀 전에 이민 가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부분 사실은 이제 예. 화물기를 네. 통해서 이제 먼저 보내게 되죠. 네, 네. 그런 경우에 그 여권 사본, 그다음에 출입국 증명원, 그다음에 그 인보이스 등의 네. 어떤 그 물품 내역서 등을 챙겨서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 신고를 진행하시면 예.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네. 귀국한 다음에 네. 입국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도착한 화물이어야 됩니다. 도착하고 나서 한 1년이나 지나서 내가 미국에서 쓰던 물건이라고 들어오면 안 되고요. 내가 입국한 네. 다음에 6개월 예. 이내에 도착한 화물만 이사 화물로 인정을 받아서 면세를 받으실 수 있으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출입국한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지켜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김은경의 YTN 생생경제 관세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문자 메시지나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사연을 남겨주시고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면세 한도에 대한 질문을 또 주신 분이 있는데요. 네. 9162님, 요즘 여행자 휴대폰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말에 여행을 가서 쇼핑한 물품이 면세 한도를 넘으면 얼마의 관세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뭐 면세 한도가 400불이다. 네. 뭐 이 정도는 아마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절대 안 거라고 풀어주더라고요. 예, 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예 이제 쇼핑을 하려고 가신 경우에 네. 현지에서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이거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세액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봐야 구매를 하시지 결정을 하실 텐데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모바일로도 접속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휴대폰 예상 세액 조회라는 아이콘이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 아이콘 누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구매한 물품의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 체크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들어오실 때 무조건 안 걸리게 한다고 구매 네. 영수증만 버리고 이렇게 하시지 그렇죠. 마시고 FTA 체결국가에서 온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원산증명서가 없어도 $1,000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니까 반드시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면은 한 뭐 100만 원? 그렇습니다. 그 가량 이하까지는 정도? 원산지 예. 증명서가 없어도 네. 구매 영수증이 있고 현품에 그 FTA 체약국의 원산지 표시가 돼 있으면 네.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또 2345님인데요. 대만에서 수입한 컴퓨터용 모니터 5대 정도가 불량이 있어서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입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를 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불량품 대체를 위한 물품인데 2번이나 관세를 내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네,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네. 좀 없어서.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무상을 부문하고 관세법상은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대체품으로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관세를 내셔야 되고요. 다만 이 부분 그 손해보지 않으시게 하려면 네. 처음에 들어왔던 불량품을 다시 내보내시면서 국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다시 내보내면서 환급 받으시고 새로운 물품은 다시 관세를 내시면 되니까 이 부분 신고할 때 관세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마 네. 혜택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번 내지만 한 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 오늘 관세 상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인 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오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통상임금. 저희가 경제 핫이슈 순서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경제 뉴스가 그렇습니다. 얼핏 이 기사 제목만 보면은 이해가 덜 됐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그랬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노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원고 측 대리인의 설명을 들었듯이 회사에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는 좀 더 쉽고 정확한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것이 무조건 노측의 손만 들어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기업들도 나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무리인 점이 있다는 점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